서연 어머니의 칠순 잔치는 서울 시내 최고급 선경구 호텔에서 열렸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녹아내리는 금비처럼 팽팽하게 펼쳐진 모든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공기 중에는 짙은 백합 향과 손님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62세다. 나는 짙은 자주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가 백전직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건 재작년 아들 민준이가 백화점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앉아 주위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부터 의도적이든 아니든 시선을 받자 나는 마치 크림 케이크에 실수로 떨어진 오래된 건포도 조각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물감을 느꼈다. 잔치의 주인공인 서연 어머니, 즉 내 사돈 어른은 오늘 손으로 직접 술을 놓은 짙은 보라색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탐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를 우아하고 고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여기저기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가는 곳마다 아첨 섞인 웃음소리를 자아냈다. 내 아들 이민준과 며느리 최서연은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민준이는 며칠 전 내가 다려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소매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했다. 서연이는 샴페인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흔들리며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다. 그들은 하늘이 맺어준 듯한 한 쌍이었다. 그리고 나, 이 촌스러운 시골에서 엄마는 마치 그들의 축의금 봉투가 든 천 가방이나 축의금 봉투가 든 천. 잔치 30분쯤 지났을까.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졌다.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사회자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오늘의 효자 효부를 소개했다. 내 아들 민준이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먼저 지난 수십 년간 서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고를 감동적으로 회고했다. 진심 어린 그의 말에 서연 어머니는 객석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노머니는 객석에서 연신 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저렇게 눈부신 조명 아래서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마치 수천 산과 수만 강을 사이에 둔 듯 멀게 느껴졌다. 어머님께서 저희 작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지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항상 어떻게 해야 이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민준이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 안을 한 바퀴 훑더니 정확히 내가 앉은 테이블에 멈췄다. 내 심장이 예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미소는 잘생겼지만 내가 읽어낼 수 없는 어떤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오래된 아파트의 재개발 보상금 2억 원을 이 칠순 잔치 선물로 저희 장모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장모님, 동해처럼 복 누리시고 남산처럼 오래 사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은 순간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이내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수많은 시선이 탐조등처럼 일제히 나를 향했다.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재미가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서연 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눈물을 더 많이 흘렸지만 그 눈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감격으로 가득했다. 그녀 옆에 친척들은 모두 그녀에게 복이 많다며 친아들보다 더 효자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효자 사위를 바라보았다. 내 피는 그 순간 굳어버린 듯했다.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박수소리, 음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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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소리. 그 미소 속에는 간절한 애원, 약간의 과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입모양으로 엄마, 좀 맞춰줘라고 말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친근하게 내 팔짱을 끼고 몸을 바싹 붙였다. 따뜻한 숨결이 내 귓가에 스쳤고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독이 든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통 크시네요. 제가 대신 저희 엄마께 감사드려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께 잘 효도할게요. 그녀는 효도라는 두 글자를 유난히 힘주어 말했다. 나는 그녀 몸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를 맡았고 내 팔을 잡은 그녀의 손 잘 다듬어진 손톱이 내 살을 미세하게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소리 없이 끊어졌다. 나는 보름 전 그 깊은 밤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러 가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낮은 목소리 싸움을 들었다.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냥 줘?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뭐가 우리한테야?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거지. 민준 씨, 내가 말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사는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당신은 반드시 그 돈을 받아와야 해.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엄마의 노후 자금이야. 그 돈만 보고 사시는데 노후는 우리가 모실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엄마인데 엄마 돈이 곧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곧 내 돈 아니야? 잔말 말고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이혼이야. 이러지 마, 서연아. 이러지 마. 난 당신을 돕는 거야. 생각해봐. 이 돈을 내가 받으면 우리 엄마가 기뻐하시고 우리 동생 사업도 도와달라고 할 거야. 이건 투자라고 몰라? 아무튼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엄마 생일날 그 돈 못 보면 당신 책임이야. 그 후의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우유잔을 들고 유령처럼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우유는 침대 머리맡에 밤새도록 놓여 있었고 식어버렸다. 마치 내 마음처럼 한 줄기 온기도 없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그것이 그들 부부 사이의 말다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는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국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작은 환상까지 품고 있었다.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도. 사회자는 이미 마이크를 들고 내 앞에 다가와 있었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님, 정말 저희 모든 부모님들의 모범이십니다. 아드님의 이 감동적인 효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십니까? 카메라 렌즈도 나를 향했다. 내 얼굴이 확대되어 무대 양쪽에 거대한 스크린을 비쳤다. 스크린 속의 내 모습,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조명 아래서 지나치게 평온해 보이는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의 애원하는 시선도 서연이가 내 팔을 꼬집는 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사회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연회장 전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위대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발언을 기다렸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민준아, 이 선물 정말 귀하구나. 나는 잠시 멈췄다. 아들의 얼굴에 순간 떠오르는 기쁨을 보고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이 돈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일을 잊은 건 아니겠지. 내 그 담담한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금빛 찬란한 연회장 안에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켰다. 박수 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무대 위에 민준이 얼굴에 떠올랐던 기쁨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가 내 팔을 꼬집던 손을 맹렬히 움켜쥐었고 손톱은 거의 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그녀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도 사라지고 대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황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이빨 사이로 몇 마디를 뱉어냈다. 무슨 헛소리예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사회자를 바라보았다. 사회자도 노련한 사람이었다. 잠시 당황한 후 즉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과 아드님 사이에 뭔가 작은 비밀이 있었나 봅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잊으면 안 되죠. 민준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단방울이 맺혔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반짝였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틀림없이 착각하신 거예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는 말하면서 필사적으로 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애원이 아니라 노골적인 경고와 위협이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만약 오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 2억 원은 정말 엎질러진 물이 되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었을 거야.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주고 그리고는 천천히 우아하게 일어섰다. 서연이가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가볍게 몸을 들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힘은 평생 집안일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온 나 같은 늙은이에 비하면 아직 부족했다. 친애하는 친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피곤하네요. 먼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주변에 얼빠진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투는 마치 오늘 날씨 좋네요. 계속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말을 마친 나는 무대 위에서 불상처럼 굳어버린 아들도 옆에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며느리도 주 테이블에서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될 사돈 어른도 보지 않았다. 수많은 복잡한 시선 속에서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낡아서 희끗희끗해진 천 가방을 들고 낡아서 희끗희끗해진 천 가방을 등을 곧게 펴고 내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굳건했다. 하이힐은 카펫 위에서 소리가 나지 않지만 내 평평한 굽신발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따각따각 소리를 냈다. 마치 시간을 재는 쥐처럼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이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무대에서 달려내려와 나를 막으려 했지만 사회자가 그를 붙잡았다. 이민준 대표님, 이민준 대표님. 뒤에서 혼란스러운 옹성거림이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등을 돌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겉으로는 따뜻하고 화목해 보이던 가족극의 화려한 막은 내 손으로 찢겨졌고 그 안에 가장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선경궁 호텔 문을 나서자 저녁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시원했다. 하지만 나는 온몸이 형언할 수 없이 상쾌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수십 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모두 토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천 가방에서 구식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고무? 전화 저편에서 또렷하고 야무진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아, 나다. 나는 멀리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시작해도 돼. 전화 저편의 조카 김아영은 내 남동생의 딸로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네, 고모. 걱정 마세요. 모든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고모는 지금 어디세요? 안전하세요. 나는 아주 좋아. 전례 없이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예약해둔 호텔로 가는 길이야. 다행이네요. 고모는 먼저 푹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택시를 잡았다. 차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 행렬 속으로 합류했다. 나는 뒤돌아 불빛 찬란한 호텔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황금 감옥 같았고 나는 방금 그 안에서 탈출한 참이었다. 차창 밖의 밤 풍경이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갔다. 내 생각도 보름 전 내 마음을 죽게 만들었던 그 밤으로 돌아갔다. 서재문 앞에서 돌아온 후 나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날이 밝았지만 나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 남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나 혼자 민준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렸는지. 하지만 모두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나의 하늘이자 땅이었으며 나의 모든 희망이었다. 그가 결혼할 때 나는 모든 저축과 낡은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끌어모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150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사주었다.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쓰여 있었다. 그때는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이 아파트가 결국 민준이 것이 될 것이고 그에게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이사 온 후 나는 당연히 나도 이사 와서 그들의 삼시세끼를 챙기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돌보았다.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그녀를 보살폈고 손자가 태어나자 손자를 돌보았다. 나는 지칠 줄 모르는 팽이처럼 이 집에서 7년간 쉼없이 돌아갔다. 나는 내 희생이 그들의 효도와 존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연이가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트집 잡는 것, 민준이가 내 촌스러운 옷차림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당연한 무료 가정부로 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 유일한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뻗치려 했다. 그 낡은 아파트는 나와 남편이 결혼했던 곳이자 내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재개발될 때 내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그 2억 원은 내 추억과 맞바꾼 것이었고 내 남은 내 추억과 맞바꾼 것이었고 나는 깨달았다. 아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내 손에 있는 돈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친척을 보러 고향에 간다는 핑계로 시내로 가서 변호사인 조카 아영이를 찾아갔다. 나는 모든 일, 나의 걱정과 재산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영이는 듣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침착해졌다. 이내 침착해졌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나를 위해 주도면 미라고 엄격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하여 오늘 칠순잔치에서의 그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그것은 나의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우리 계획의 첫 단계였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나를 얽매려는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것. 택시는 우아한 호텔 체인 문 앞에 멈췄다. 나는 돈을 내고 내 작은 천 가방을 들고 굴비빨글 노비로 들어섰다. 프론트의 아가씨는 나를 보고 살짝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체크인을 도와주었다. 방으로 들어와 천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창가로 가서 두꺼운 커튼을 젖혔다. 아래로는 도시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멀리로는 수많은 집의 불빛이 찬란했다. 하지만 그 어느 불빛도 나를 위해 켜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 속 은행 카드와 이미 준비되어 내 서명만 남은 법률 문서를 만져보았다. 이것이 나의 배짱이자 나의 무기였다. 민준아, 서연아,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나는 7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누구에게 무슨 아침 식사를 해줘야 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아이의 분유를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으며 복도에서 어떤 미세한 소리라도 들릴까 귀 기울일 필요도 없었다. 이 밤은 나의 것이었고 시간도 나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햇살이 커튼 틈새를 통해 들어왔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온몸의 뼈마디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호텔 식당으로 가서 풍성한 뷔페 아침 식사를 즐겼다. 따뜻한 두유, 바삭하고 노릇한 튀김빵, 그리고 오랫동안 아까워서 먹지 못했던 연어까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약속대로 호텔 아래층 카페에서 아영이를 만났다. 그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으며 얼굴에는 직업적인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고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문해 주었다. 아주 잘 잤어. 전례 없이 좋았지. 나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위로 흘러들어가니, 아주 따뜻한 액체가 위로 흘러들어가니.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이게 모든 서류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나는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영이의 일처리 방식은 언제나 믿음직했다. 서류의 모든 조항은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엄격했고 모든 가능한 허점을 완벽하게 막아놓았다. 내 2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은 이미 한 달 전에 아영이의 도움으로 일반 은행 예금에서 나 자신을 유일한 수혜자로 하는 폐쇄형 신탁 기금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이 기금의 조항은 매우 엄격하여 나 자신이 직접 참석하고 지정 변호사, 즉 아영이의 공동 입회가 없으면 이 돈은 누구도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그것이 은행 카드에 들어있는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계산하고 쓸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나 자신을 위해 가장 견고한 요새를 쌓아 올린 침묵하는 바위라는 것을 몰랐다. 신탁기금 문서 외에 또 다른 더 중요한 문서가 있었다. 고모, 이 서류는 개인 재정 지원 및 연대, 보증 책임 철회 통지서예요. 아영이는 그중 한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민준 씨가 지금 운영하는 그 작은 회사의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은 고모께서 직접 대주신 것이고 게다가 회사가 나중에 은행에서 신청한 총 1억 8천만 원의 운영 대출금도 모두 고모의 개인 재산을 모한 연대 보증으로 사용했어요. 즉 회사가 파산하면 은행은 고모 명의의 모든 재산을 추적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일은 민준이가 예전에 나에게 대충 서명하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말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생각도 않고 서명했고 그 뒤에 이렇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나를 진작부터 계산에 넣어둔 것이었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남은 온정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밑바닥부터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영이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통지서는 오늘 오전에 변호사 통지서 형태로 민준씨 회사와 대출은행에 각각 발송될 거예요. 은행은 통지서를 받으면 민준씨 회사의 신용등급을 즉시 재평가할 것이고 조기 상환을 요구하거나 고모와 관련 없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민준씨 회사 계좌에는 그렇게 많은 유동 자금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카드를 던지면 그 회사 기능은 마비될 거예요. 나는 아영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키운 조카가 이제는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다.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내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 박정숙 세 글자를 한 획 써 내려갔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내 지난 어리석었던 인생에 단호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서명을 마치자 아영이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에 약간의 부드러움이 더해졌다. 고모, 이제부터 아마 힘든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고모를 찾아와 괴롭힐 거예요. 고모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전화도 받지 마시고 그들도 만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제가 처리할게요. 알았어. 나는 우유잔을 들고 남은 우유를 단숨에 마셨다. 아영아, 고맙다. 저희 가족인데 무슨 말씀을요? 아영이는 웃으며 말했다. 고모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근처 노인대학의 고모가 좋아하실 만한 동양화랑 서예 강좌를 등록해뒀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거 좋아하셨잖아요.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기분 전환하세요. 아영이를 보내고 나는 혼자 카페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몸에 비쳤다. 나는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은 평온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서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민준이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그의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이는 회사는 내가 쌓아 올린 주춧돌 위에 세워진 허공의 누각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내 손으로 그 주춧돌을 뽑아낼 것이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친자 관계가 나를 뜯어먹고 내 피를 빨아먹는 계산과 얘 피를 빨아먹는 계산과 약탈로 변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이민준과 최서연은 난장판 속에서 잠에서 깼다. 어젯밤의 소동은 흐지부지 끝났고 손님들은 온갖 가식과 동정심을 품고 일찍 자리를 떴다. 서연 어머니는 화가 나서 현장에서 고혈압이 발병해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병원에서 한밤중까지 시달리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3시였다. 다 당신 그 늙은 엄마 때문이야. 우리 집을 온 동네 사람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서연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하이힐을 현관에 팽개쳤다. 정성껏 한 화장도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을 가릴 수 없었다. 목소리 좀 낮춰. 민준이는 지친 듯 넥타이를 풀고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지금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빨리 엄마를 다시 데려올 방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 분명 그냥 토라진 거야. 화가 풀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괜찮아지다니?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서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쿠션을 들고 격렬하게 때렸다. 2억 원이야. 그냥 날아갔잖아. 난 몰라. 민준 씨,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든 받아와야 해. 아니면 나 당신이랑 끝이야. 그들은 한참을 다투다 결국 지쳐 잠들었다. 다음 날 오전, 그들은 다급한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민준이는 졸린 눈으로 전화를 받았다. 회사 재무부장이었다. 목소리는 불이 난 듯 다급했다. 민준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회사 계좌에 있던 가장 큰 유동 자금이 은행에 동결되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는 화들짝 놀라며 순간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동결됐다고? 왜? 은행 쪽에서는 저희 주요 보증인이 개인 무한연대 보증 책임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저희에게 즉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보증인? 엄마? 민준이의 머릿속은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그는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에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토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정밀한 복수였다. 전화를 끊고 민준이는 미친 사람처럼 내 방으로 달려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내가 떠난 후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내가 입지 못하게 했던 낡은 옷 몇 벌만 남아 있었고, 그가 나에게 사주었던 그나마 괜찮아 보이던 옷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저 화가 나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집을 버렸다는 것을. 공포가 밀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항상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들려왔다. 그는 내 행방을 알만한 모든 친척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모른다였다. 그는 심지어 이미 재개발되어 폐허가 된 낡은 집터로 차를 몰고 가 폐허를 바라보기도 했다. 서연이도 당황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오만했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료 가정부이자 움직이는 현금 자동인출기로 여겼던 시어머니가 이 가정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없으니 그들의 겉보기에는 화려했던 삶은 한 번 찌르면 터지는 비눗방울에 불과했다.
어떻게 해? 민준 씨,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민준이의 팔을 잡았고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해? 민준이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뿌리쳤다. 다 당신 때문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부추기지 않았으면, 당신 엄마 칠순 잔치에서 그런 짓을 벌이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됐겠어.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처음에는 누가 가슴을 두드리며 엄마는 당신 말이라면 다 듣는다고, 문제 없을 거라고 장담했어.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내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의 모든 희로애락이 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입만 열면 아무리 지나친 요구라도 결국 내가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토끼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7년간 그들에게 짓밟혔던 나라는 침묵하는 바위가 일단 반격하자 그 파괴력은 이렇게 엄청났다. 그들이 머리 없는 파리처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는 내가 돌아온 줄 알고 얼굴에 희색이 돌며 급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직업적인 옷차림을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이민주 씨와 최서연 씨 되십니까? 남자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네, 저희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덕신 법률사무소 변호사 보조입니다. 남자는 서신 한 통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박정숙 여사께서 두 분께 전달해 달라고 위임하신 변호사 통지서입니다. 변호사 통지서. 민준이와 서연이의 마음은 순간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신을 뜯었다. 변호사 통지서. 내용은 마치 얼음물을 섞은 찬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이부은 듯 민준이와 서연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신은 냉정하고 절제된 문구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것은 이민준 회사에서 현재 은행에 빚진 대출금 명세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주요 보증인인 내가 어제 오전부로 모든 보증계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음을 통보했다. 동시에 서신은 내가 회사에 처음 투자한 5천만 원의 초기 자금이 개인 대여금임을 명확히 지적하며 민준이에게 한 달 이내에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조항은 정밀한 수술용 칼처럼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버렸다. 이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잖아.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민준이는 그 서신을 든 손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끝났다는 것을. 회사의 가장 큰 생명줄은 자금 유동성이었다. 이제 은행이 보증을 철회했으니 협력업체들도 곧 소식을 들을 것이다. 일단 그들이 몰려와 대금 상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무너질 것이다. 공포가 지나간 후에는 끝없는 분노가 밀려왔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난 자기 친아들이잖아. 민준이는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갇힌 야수처럼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단지 그 돈 때문에 아들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서연이는 바닥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줄기 독한 빛이 스쳤다. 민준 씨, 우리가 인정사정 볼 때가 아니야. 일단 회사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야. 우리 지금 사는 이 아파트 아직도 당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민준이는 잠시 멍해졌다. 뭘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어. 팔아야지.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아파트 지금 최소 5억 원은 될 거야. 팔면 은행 대출금도 갚고 엄청난 돈이 남아서 우리가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등기부등본은 당신 엄마 명의고 당신이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잖아.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 결국 당신 것이 될 거 아니야? 우린 지금 그냥 미리 빌려 쓰는 것뿐이야. 빌려 쓴다? 말이 너무 가벼웠다. 민준이는 서연이의 말에 솔깃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우리한테 없고 명예 이전은 본인이 직접 와서 서명해야 하잖아. 바보 아니야. 서연이는 그의 이 말을 콕 찌르며 말했다.
일단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고 높은 계약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구매자를 찾아 그 계약금으로 회사 급환부를 끄는 거야. 당신 엄마 쪽은 난 그분이 평생 숨어 지낼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찾아서 서명만 받으면 되잖아? 정 안 되면 무릎 꿇고 빌면 되지. 거대한 이익과 생존 위기 앞에서 민준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은 완전히 삼켜졌다. 그는 서연이의 말이 유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들이 현재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물에 빠진 두 사람처럼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하여 아파트 정보를 내놓았다. 위치가 좋고 구조가 좋으며 금매와서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내놓으니 곧 많은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왔다.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자신들이 정성껏 꾸민 집을 이리저리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서연이의 마음은 쓰렸지만 곧 손에 들어올 수 원을 생각하니 그 불편함을 억눌렀다. 사흘 후 한 재력가로 보이는 구매자가 강력한 구매 의사를 밝혔고 5천만 원의 높은 계약금을 지불할 의향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들이 즉시 부동산 거래센터로 가서 소유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기뻐 날뛰었다. 마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들은 즉시 신분증과 함께 구매자, 중개인과 함께 시부동산 거래 센터로 향했다. 호라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전자 호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 공간에 앉았다. 서연이는 심지어 휴대폰으로 신상 명품 가방을 검색하며 돈을 받으면 자신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1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들의 차례가 되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옷을 정리하고 애써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창고 앞으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주소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개인이 능숙하게 아파트 주소와 민준이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창구 직원은 자료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소유자 아들입니다. 민준이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동산은 어제 오전에 실제 소유주인 박정숙 여사께서 재산 보전 신청을 하셨고 이미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거래, 담보, 설정 또는 양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민준이가 창고에 매달려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엄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시스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박정숙 여사 본인이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규정에 따랐습니다. 두 분 다른 용무가 없으시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께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보니 낯선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면서도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이었다. 이민준 고모부님, 안녕하세요. 아영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아마 이미 아파트 일은 아셨을 거예요. 아마 이미 아파트 일은 아셨을 거예요. 저는 고모의 위임을 받아 고모부님과 서열씨께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7일 이내에 박정숙 여사 명의의 부동산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아영이는 민준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민준이는 휴대폰을 든 채 사람들로 북적이는 홀에 서서 하늘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린다. 이것이 진정한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엄마는 회사의 자금을 빼내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도 빼앗아갔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밀하게 계산하여 그들의 모든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부동산 거래센터를 나오니 하늘은 잔뜩 흐려고 비라도 내릴 듯했다. 구매자와 중개인은 이미 떠났고 떠나기 전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시간 낭비했다며 심하게 나무랐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넋을 잃은 채 길을 걸었다. 마치 싸움에서 진 두 마리의 투견 같았다. 끝났어. 이번엔 정말 끝났어. 서연이는 멍한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입고 있던 값비싼 코트도 지금은 마치 빌려 입은 옷처럼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았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는 빗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와 글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자신에게 순종하고 고분고분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낯설고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닌 그곳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 당신 때문이야. 민준 씨, 다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 때문이야. 서연이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쿠션, 리모컨 등 모든 것을 민준이에게 사납게 던졌다. 당신 엄마가 당신 말이라면 다 듣는다고 했잖아. 모든 것이 당신 통제하에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만족해? 닥쳐. 민준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서연이의 손목을 움켜쥐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렸다. 당신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그 2억 원을 달라고 부추기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됐겠어.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떠밀린 거라고. 내가 떠밀었다고? 당신 엄만지 내 엄만지 자기 엄마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 있어. 서연이는 몸부림치며 일어났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마치 미친 여자 같았다. 난 이제 당신을 다 알겠어.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아. 겉으로는 착한 척, 고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썩어빠진 위선자들. 그들은 마치 두 마리의 미친 개처럼 서로를 물어뜯으며 모든 원망과 실패를 상대방에게 돌렸다. 예전의 달콤한 말들은 이제 가장 악독한 저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노인대학의 넓고 밝은 동양화 교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다. 내 앞에는 하얀 화선지가 펼쳐져 있었고 손에는 붓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은 난초 그림 그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아하고 생동감 있게 군자의 기상을 담아 그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라도 공자의 기상을 담아 그려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정신을 집중했고 붓을 한번 움직이자 먹새기 종이 위에 번져나갔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생활고가 내 모든 취미와 열정을 갉아먹었다. 나는 평생 다시는 이런 한가로운 여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6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을 줄은 몰랐다. 주변의 학우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었다. 어떤 이는 몰두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소감을 나누고 있었다. 이곳에는 계산도 다툼도 없었고 오직 평화와 몰입만이 존재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 은은한 먹향을 맡으니 온몸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영이의 전화는 난초 그림 한 폭을 완성한 후에 걸려왔다. 고모, 다 처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가볍게 들렸다. 변호사 통지서도 그들이 이미 받았고요. 제가 보기엔 며칠 안으로 그들이 궁지에 몰릴 거예요. 나는 하고 대답하며 방금 그린 그림을 종이 누름쇠로 고정하고 그 몇 줄기 먹난초를 감상했다. 그들이 난리치게 놔도 올 것이 오면 맞고
물이 오면 나가야지. 고모, 정말 마음이 편안하시네요. 아영이가 웃었다. 참, 제가 민준 씨 회사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이미 완전히 텅 비었고 빚도 수천만 원 쌓일 때요. 이제 아파트도 팔 수 없으니 제가 보기엔 사흘 안에 채권자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그건 그가 자초한 일이야. 내 말투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전화를 끊고 나는 화선지 위의 바람에 당당하게 서 있는 난초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맑고 고요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민준이에게 내 인생이 그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었다. 나는 매일 노인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호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날들은 평온하고 충실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민준이와 서연이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과연 아영이의 예상대로 사흘째 되는 날 협력업체들이 찾아왔다. 회사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건장한 남자였고 뒤에는 몇몇 인부들이 따라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에게 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민준 씨, 우리한테 빚진 3천만 원 오늘 당장 갚아. 안 그러면 우리 물건으로 다 가져갈 거야. 그들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몇 달째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 잠만 알고 우리가 다 알아봤어. 당신 회사 망하기 직전이라며. 오늘 돈 안 주면 이 집 다 기워버릴 거야. 말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거실에 있던 최신형 L112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한 인부가 거칠게 밀쳐 넘어뜨려 했지만 그날 그들의 집은 난장판이 되었다. 결국 민준이가 상환 약속 각서를 쓰고 집에 있던 모든 값비싼 명품과 보석, 심지어 서연이가 가장 아끼던 한정판 가방까지 담보로 내놓고서야 겨우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넘어지듯이 그 후 며칠 동안 은행의 독촉 전화, 다른 협력업체들의 빚 독촉이 잇따랐다. 그들 두 사람의 휴대폰은 터질 듯이 울려댔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매일 사람들이 빚을 받으러 찾아왔고 그들은 길거리의 쥐처럼 이리저리 숨어 다녀야 했다. 7일의 퇴거 기한이 금방 다가왔다. 그날 아영이는 2명의 법률사무소 동료들과 공증인들과 함께 정시의 문 앞에 나타났다. 문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기름져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더 이상 예전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짐을 꾸린 캐리어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시간 됐습니다. 아영이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즉시 퇴거해 주세요. 민준이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사리 속 빠져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은 핏줄로 가득했다. 그는 아영이를 바라보며 목이 쉬어 물었다. 우리 엄마는 어디 계셔? 박정숙 여사께서는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아영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분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 목록입니다. 확인하신 후 이상 없으면 서명하시고 열쇠를 넘겨주십시오. 그 순간 민준이의 모든 존엄과 자부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철저히 졌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에게 직접 길바닥에 내쫓긴 것이다. 열쇠를 넘겨주는 그 순간 민준이와 서연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무거운 캐리어 몇 개를 끌고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아파트 아래에 서서 망연자실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날은 저물어 갔고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귀가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췄다. 모든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그들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호텔에 묵을까 생각했지만 주머니와 지갑을 모두 뒤져 모은 돈으로는 괜찮은 체인 호텔조차 묵을 수 없었다. 그들의 거액 한도, 신용카드들은 이미 연체로 인해 은행에서 동결된 지 오래였다. 결국 그들은 달 동네의 월세 8억만 원짜리 단칸방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방은 비좁고 습했으며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의 부엌이 보였고 기름 연기와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50평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20평도 안 되는 어둡고 습한 월세방으로 나 못 견뎌. 나 하루도 못 있겠어. 그녀는 캐리어 속 명품 옷들을 하나씩 꺼내더니 절망적으로 바닥에 내던졌다. 민준 씨 봐봐. 우리가 지금 무슨 꼴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그 뱀 같은 마음을 가진 엄마 때문이야. 민준이는 구석의 딱딱한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이와 다툴 기운도 없었다. 회사의 파산 청산, 은행의 독촉 전화, 협력업체들의 협박은 그의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다. 그는 마치 기둥이 뽑힌 사람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때 금슬 좋던 부부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대화는 돈 때문에 다투는 것이었다. 서연이는 그를 무능하다고 욕했고 그는 서연이를 낭비벽이 심하다고 욕했다. 생계를 위해 서연이는 자존심을 버리고 한때 보물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중고 명품 판매점에 내놓았다. 점원은 흰 장갑을 끼고 깐깐한 눈빛으로 그녀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했다. 민준이도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35세에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빚더미에 앉은 회사 사장이었던 그는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변변한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쓰러진 도미노처럼 한 장 한 장 괴놈을 내며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멈출 가능성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월세방에서 일주일을 버틴 후 서연이는 마침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돈마저 바닥났다. 민준이의 반쯤 죽은 듯한 모습을 보니 그에게 기대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퇴로를 생각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녀는 일부러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옷을 꺼내 입고 옅은 화장을 하여 얼굴의 초췌함을 가렸다. 그리고 2여 년간 결혼 전 생활했던 그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연 것은 그녀의 어머니, 즉 칠순잔치에서 한없이 위풍당당했던 서연 어머니였다. 서연이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이 역력했다. 너 왜 돌아왔니? 민준이는? 엄마. 서연이는 입을 열자마자 목이 메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을 울부짖었다. 엄마, 우리 쫓겨났어. 민준이 엄마가 아파트를 다시 가져갔고 회사도 망했어.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어머니가 예전처럼 자신을 안쓰럽게 안아주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 어머니가 듣고 나서 그녀를 밀쳐내고 얼굴에는 동정심 대신 혐오와 경멸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뭐라고? 회사가 망하고 아파트도 없어졌다고? 서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서연아, 내가 처음에 너한테 뭐라고 말했어? 그 2억 원을 꼭 받아오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잘난 척하다가 돈도 못 받아오고 이 꼴이 되어서 돌아왔니? 올 낯짝도 없니? 서연이는 멍하니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그렇게 말 못해? 내 이 늙은 얼굴이 너랑 민준이 때문에 칠순잔치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데. 서연 어머니는 그녀의 코를 가리키며 욕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이 파산한 사위를 얻었다는 걸 다 알아. 네 동생 사업도 영향받고 네 외삼촌도 이제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해.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아? 엄마, 서연이는 할 말이 없었고 눈물은 더 많이 흘렸다. 그만 울어. 울면 뭐하니? 서연 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너는 지금 당장 민준이 그 쓸모없는 놈이랑 이혼하고 그와 관계를 끊어. 우리 최 씨 집안은 이런 망신 못 참아. 이혼이요? 서연이는 천둥에 맞은 듯 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원망했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 반드시 이혼해야 해. 서연 어머니의 태도는 거부할 수 없었다. 너는 아직 젊고 예쁘잖아. 이혼하면 엄마가 민준이보다 더 나은 사람 찾아줄게. 민준이가 진 빚은 우리 집이랑 상관없어. 그 순간 서연이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가족들 눈에는 자신이 단지 정략 결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결혼이 친정의 영광을 가져다 줄 때는 온 가족의 보물이었고 남편이 몰락하고 결혼이 친정의 짐이 되자 가차없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가 의지했던 가족애와 민준이와의 연약한 사랑은 이익 앞에서 똑같이 취약했다. 마음은 마치 얼음물이 잠긴 듯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한때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 집을 한번 바라보더니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회사의 파산, 갈 곳 없는 신세,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친정에게 모욕당한 후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민준이라는 남자는 마침내 현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낯선 거리들을 헤매었다. 그는 죽음을 생각했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다. 결국 절망의 끝에서 그는 나를 떠올렸다. 그가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를. 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누가 나를 찾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몸에 남은 마지막 돈으로 과일 한 팩을 사서 아영이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아영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사무실 문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풀 같았고 두 눈은 핏줄로 가득했다. 한때 깔끔했던 정장은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처럼 구겨져 있었다.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줘. 그는 아영이를 보자 몸을 비틀며 일어섰다. 목소리는 사포로 긁는 듯 쉬어 있었다. 아영아, 제발 엄마를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딱 한 번만. 부탁할게. 아영이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이 차가운 거리감만 있었다. 박정숙 여사께서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나를 만날 거야. 난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날 정말로 벌릴 리 없어. 민준이의 감정이 격해졌다. 그는 아영이의 팔을 잡았다. 엄마한테 말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엄마를 만나게 해줘. 아영이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민준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고모는 돌아진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그분의 인생 계획이 없습니다. 말을 마친 아영이는 돌아서서 가려 했다. 민준이는 그녀의 냉정한 뒷모습을 보며 마침내 그의 모든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쫓아갔다. 붙잡지도 고함치지도 않았다. 대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무릎을 꿇었다. 아영아, 내가 무릎 꿇을게. 엄마를 만나게 해줘. 그는 아영이의 다리를 붙잡고 길 잃은 아이처럼 묵 놓아 울었다.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죽고 싶지 않아. 35세의 남자가 개낮에 길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이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었다. 아영이는 그의 자존심 없는 행동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발아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이 남자를 바라보며 경멸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내가 매일 오전에 서부 노인대학에서 동양화 서부 노인대학에서 다음 날 오전 민준이는 내가 있는 동양화 교실을 찾아왔다. 교실은 1층에 있었고 커다란 통유리창이 나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가을곡화 그림을 몰드에서 그리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내 흰머리 위에 따스하게 쏟아졌다. 그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교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보았지만 그는 교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살이 쏙 빠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내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한 획 한 획 국화에 가늘고 마른 줄기를 그려나갔다. 교실 안의 다른 학우들도 그를 알아보고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민준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교실 문을 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간에 서서 교실 안의 모든 노년 학우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똑바로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자마자 목이 메어 흐느낌이 섞였다. 그 한마디는 애절하게 끊어질 듯 이어졌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다. 제가 한눈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연이 말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돈을 탐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쓰레기예요. 짐승이에요. 저를 욕하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말하면서 손을 들어 자기 뺨을 세게 때렸다. 한 대, 또 한 대, 짝짝, 짝짝 소리가 크게 울렸다. 교실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든 사람이 이 갑작스러운 장면에 놀라 얼어붙었다. 내 노년 학우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비참하게 엎드린 이 남자를.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있었고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지금은 비굴함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고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도 한 줄기 동요도 없었다. 나는 단지 너무나 슬펐다. 내가 슬픈 것은 그의 오늘의 처지가 아니었다. 내가 슬픈 것은 그가 오늘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그의 엄마라는 것을 떠올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교실 안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내 노년 학우들은 숨죽였고 심지어 동양화 선생님도 강의를 멈추고 복잡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간절한 애원이 가득했다. 그는 무릎으로 두 걸음 다가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내 이 움직임은 아주 가벼웠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망치처럼 민준이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그가 내밀었던 손은 허공에 굳어버렸고 얼굴의 핏기는 눈에 띄게 사라졌다.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하여 어떤 파동도 없었고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민준아, 일어나렴. 내가 남자 무릎은 황금보다 귀하다고 했지. 무릎 꿇고 있으면 보기 흉하단다. 내 말은 그를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 심하게 울게 만들었다. 그럼 엄마는 저를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안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고 죽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가 늘 쓰던 도덕적 구속이라는 수법을 쓰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는 심지어 희미하고 거의 비관적인 미소까지 떠올랐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 용서할 것도 없지. 민준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단지 실망했고, 그리고 마음을 접었을 뿐이야. 실망과 화내는 것의 차이를 아니? 화내는 것은 아직 너에게 기대를 품고 있고, 네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실망은 내가 너를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차가운 바늘처럼 민준이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살던 그 아파트, 팔 거야. 나는 나의 결정을 선언했고, 말투는 마치 이미 준비된 판결문을 발표하는 것 같았다. 그 2억 원의 신탁 기금도 해지할 거야. 민준이의 눈에 순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번뜨렸다. 그는 내가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당신,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 아파트를 팔아서 얻는 돈에 그 2억 원을 더해서 나는 그중 일부를 산소 좋고 생활 리듬이 느린 작은 도시로 가서 마당이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서 나의 노년을 보낼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에게는 이 돈에서 1천만 원을 줄 거야. 1천만 원이요? 민준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최소한 수억 원의 절반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1천만 원은 네 생활비도 아니고 너에 대한 나의 동정도 아니야.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걸 해산 비용이라고 부를 거야. 해산 비용이요? 그래, 해산 비용.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집을 사주고 사업을 시작하게 했어. 네가 35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로서 나의 의무는 모두 다했다. 이 1천만 원은 우리 모자관계의 마지막 정산이야. 이 돈으로 네가 작은 사업을 하든 빚의 일부를 갚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어. 나는 휴대폰 가방에서 아영이가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너는 이 경제관계 및 재산 상속권 단절 성명서에 서명해야 해. 서명하면 이 1천만 원은 즉시 변호사를 통해 너에게 송금될 거야. 그 후부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죽든 살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 백지의 검은 글씨로 쓰인 성명서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민준이 앞에 놓였다. 그는 그 조언들을 바라보며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그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그는 마침내 애원이 아니라 고함치기 시작했다. 제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돈을 다 가져가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는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나는 비웃었다. 마침내 내 감정에도 한 줄기 파동이 일었고 목소리도 몇 톤 높아졌다. 민준아, 양심의 손을 얹고 네 자신에게 물어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지. 네가 서연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노후 자금을 남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너랑 네 아내가 내 아파트를 팔아 나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그때 서연이한테 홀렸어요. 그는 여전히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됐어. 더 이상 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서명해. 이것이 네가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떠날 기회야.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내 자리로 돌아갔다. 붓을 들고 미완성된 가을국화 그림을 계속 그렸다. 내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민준이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나의 뒷모습을 보았고 다시 바닥에 성명서를 보았다.
그리고 야수처럼 슬프게 울부짖었다. 결국 그는 기어이 일어섰다. 그 성명서를 주워들고 교실 안에 있던 유일한 볼펜을 찾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모든 기력을 빼앗긴 듯 성명서를 바닥에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뛰쳐나갔다. 교실 안에 내 노년하고들은 이 장면을 보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내 옆에 앉아있던 한 어미가 조용히 말했다. 정숙 씨, 잘하셨어요. 그런 아들한테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화선지 위에 그 국화의 마지막 금빛꽃잎을 찍었다. 그림은 완성되었다. 내 인생도 새로운 색깔을 입어야 할 때였다. 이민준과의 마지막 정산을 마친 후 내 인생은 마치 재시작 버튼이 눌린 것 같았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아영이에게 부탁하여 너무나 많은 불쾌한 추억이 담긴 서울 시내의 큰 아파트를 팔았다. 위치가 좋았기에 아파트는 곧 좋은 가격에 팔렸다. 이 돈을 들고 나는 유경여, 연간 살았던 이 번화한 도시를 조금의 미련도 없이 떠났다. 나는 이웃 집안에 산수가 아름답고 생활 리듬이 느리기로 유명한 작은 도시로 갔다. 이곳에서 나는 돈의 일부로 도심 외곽의 조용하고 아담한 단지 안에 작은 마당이 딸린 1층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방 2칸의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이사 온 날 나는 텅 빈 방에 서 있었다. 햇살이 통일이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풀과 흙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이곳이 나의 진정한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인테리어 팀을 부르지 않고 직접 손으로 조금씩 이 새로운 집을 꾸몄다. 소박한 면막 커튼을 달고 따뜻한 나무 바닥으로 바꾸었다. 벽은 부드러운 미색으로 칠했다. 거실에는 TV를 사지 않고 벽 전체를 책장으로 만들어 내가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가득 채웠다. 침실에는 가장 부드럽고 편안한 침구를 들였다. 매일 아침 나는 더 이상 알람 소리나 책임감에 깨어나지 않고 창밖의 맑은 새소리와 커튼 틈새로 비치는 첫 햇살에 눈을 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바로 그 작은 마당이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마당의 잡초를 모두 뽑고 흙을 갈아엎었다. 그리고 꽃집에 가서 온갖 종류의 꽃씨와 나무 묘목을 사왔다. 마당 동쪽에는 장미 넝쿨을 심어 내년 봄에는 담장 전체를 뒤덮기를 기대했다. 서쪽에는 작은 텃밭을 일궈 토마토, 오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채소를 심었다. 마당 중앙에는 빈 공간을 남겨두고 정성껏 금목서 한 그루를 심었다. 나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마당으로 가서 꽃과 식물들을 보살피고 물을 주며 걸음을 주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간단하면서도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 하나, 우유 한 잔,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 2조각. 아침 식사를 마치면 화선지를 펼쳐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며칠간 서예 필사본을 따라 썼다. 나의 그림 실력과 서예 실력은 노인대학 선생님의 지도와 나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오후에는 근처 재래시장으로 가서 장을 보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은 도시 도서관에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춰 거창한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한두 가지에 뜨끈한 밥 한 그릇을 차려 작은 마당에 앉아 놓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 나는 인터넷 사용법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고 노인대학서의 동양화 교류그룹에 가입했다. 매일 그곳의 친구들과 나의 그림과 일상을 공유했다. 그들은 모두 내 작은 마당이 예쁘다고 칭찬했고 나의 삶이 마치 시 같다고 말했다. 나는 멀리 고향이 있는 아영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내 꽃이 몇 송이 더 피었고 내 꽃이 몇 송이 더 피었고 내 채소가 몇 개 더 열렸는지 보여주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일 뿐이었다. 내 삶은 단순해졌지만 한없이 풍요로워졌다. 내 마음도 전례 없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살지 않았다.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오롯이 나 자신의 것이었다. 시간은 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전원 생활 속에서 조용히 1년이 흘렀다. 다음 해 가을, 내 마당의 금목서가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작고 노란 꽃들이 가지마다 빼곡히 매달려 있었고 마당 전체에는 달콤하고 취할 듯한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의자 하나를 가져다 금목서 아래에 앉아 새로 끓인 금목서차 한 주전자를 마셨다. 햇살이 나뭇잎 틈새를 통해 내 몸에 부서지는 빗줄기를 뿌렸다. 나는 눈을 감고 이 따뜻한 가을 햇살과 풍요로운 꽃향기 속에 내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고 발신지는 멀리 떨어진 지방소도시로 표시되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지치고 쉬어 있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1년 만에 다시 듣는 그의 목소리에 내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어떤 파동도 없었다. 무슨 일 있니?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말투는 마치 평범한 지인을 대하는 듯 정중했다. 아니요. 그는 내 냉정한 말투에 잠시 당황한 듯 멈칫하다가 말했다. 그냥 추석이 다가와서 안부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나는 잘 지내. 내가 대답했다. 간단하고 단호했다. 전화 저편은 다시 침묵했다. 그쪽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배경 소음, 마치 공장 작업실의 기계 소리 같았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몸조리 잘하세요. 너도.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나는 찻잔을 들고 금목서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향기가 퍼졌다. 며칠 후 아영이가 휴가를 맞아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고향 특산물을 많이 가져다 주었고 마당의 잡초도 모두 정리해 주었다. 우리는 금목서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에게 민준이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이는 그 1천만 원을 들고 내가 살던 도시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낯선 남쪽의 작은 도시로 가서 공장에 들어갔고 가장 밑바닥의 생산 라인 노동자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말이 없고 아주 열심히 일하며 예전에 오만하고 건방진 도련님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서연이는 나와 서명을 마친 다음 날 민준이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그녀는 보석을 팔아 얻은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이혼한 공장 사장과 결혼했다고 한다. 듣자 하니 그 사장은 성격이 난폭하고 가정폭력 성향도 있어서 그녀의 삶도 그리 순탄치 않다고 했다. 아영이는 말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그녀에게도 금목서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아. 아영이는 나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고모, 정말 이제야 제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이제야 제대로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산에 기대면 산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기대면 사람이 도망간다는 것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친자 관계든 사랑이든 그 어떤 것도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될 수 없어. 진정한 승리는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뜨겁고 생생하다. 아영이를 보내고
나는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다. 나는 휴대폰으로 마당에 활짝 핀 금목서를 찍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 지은 짧은 시와 함께 SNS에 올렸다. 곧 많은 노년하고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나는 그 따뜻한 소통들을 보며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내 작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금목서 향기는 여전히 진하게 풍겼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인생은 62세가 되는 이 해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는 이 해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씻었다.